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공부할 토픽은 우리 세무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출 증빙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책은요, 제가 만든 책인데 만든 지 한 17년쯤 됐네요. 지출 증빙서류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사무실에서 평소에 하기는 정규 증빙, 적격 증빙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책을 보시면 책 제목이 지출 증명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책의 제목이. 그 용어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 좀 해드릴 테니까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좀 필기를 잠시 하세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책에다 안 적었는데 교재 16페이지 위에다 살짝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접속이 된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늘 쓰는 용어입니다.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정빙 이런 말 쓰잖아요. 정빙이죠. 증빙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evidence죠. 전체 줄이 아마 여러분 적으면 한 5줄 정도 될 겁니다. 감안하고 필기하세요. 여러분 증빙이라는 용어 쓰지만 증빙이 뭐냐면 정의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근데 증빙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기업의 외부 증빙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제 내부 증빙이 있습니다. 기업의 외부 증빙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건 다 알고 계시죠. 4가지 적격 증빙이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우리가 국세청에 발급 장치를 통해서 발급한 현금 영수,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뭐라면 얘를 적격 증빙, 정규 증빙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세법에서 용어 자체를 갖다가 지출 증명서라는 용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면 보통 쓰는 용어들은 습관적으로 이미 관습화 돼버리면 그걸 잘 쓰지 새로 바뀌는 용어 잘 안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정규 증빙, 적격 증빙이라는 용어 쓰면 괜찮아요. 근데 용어 자체가 적격 증빙 또는 이제 정규 증빙 예를 갖다가 우리가 세법에서는 예를 갖다가 지출 증명서류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교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뭐죠? 지출 증명서라는 용어 쓰는데 우리는 여러분 실무적으로 그냥 적격 증빙, 정비 증명서로 관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4가지죠. 세금 계산서고요.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현금 영수증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죠. 근데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모든 거래에서 정규 증빙이 수재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 배우시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증빙 중에서 기타 증빙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회사 입사하셔가지고 경험을 쌓게 됐고 사회적으로 경험 쌓았지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죠? 모든 거래에서 정규 증빙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회사 명의로서 순수한 개인의 땅을 샀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땅을 우리 회사에서 공장용 땅이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 땅을 갖다가 2,000평을 샀는데 땅 사는데 상대방이 개인 같으면 그 사람한테 땅 사고 난 대가를 갖다가 생계산서나 계산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사람은 순수 개인이니까.
그럼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땅 사게 되면 당연히 뭘 맺죠? 계약서가 더 맺죠. 맞죠? 계약서 같은 것도 외부 증빙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계약서죠. 그럼 그거 뭐 있죠? 요거 네 가지 말고 우리가 돈 받았다는 증빙이 뭐죠? 입금표 있죠. 맞죠? 내가 사인 간에 거래할 때도 뭐 개인간에 거래해도 입금표는 온라인상 입금표도 있고 오프라인상 입금표도 있죠. 온라인상 입금은 송금했다는 증거서류고 말이죠. 오프라인상에는 그냥 받았다는 증거서류 받으면 될 거 맞죠? 입금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그냥 이제 표현을 갖다 여러분들 이것도 옛날에 쓰는 단어였는데 명칭은 간이영성인데 실제로는 간이영성이 아니고 바꿔보면 영성으로 되어 있어요. 간이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맞죠? 근데 실제로는 간이영성은 실무에 없어요. 길쭉한 거 있잖아요. 바꿔보면 영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수증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공적인 서류 같은 거 있죠. 공부 같은 거 있죠. 등기부라든지, 등록부 같은 거 있죠. 이런 서류들이 기타 증빙도 우리가 이제 거래 사실 일정하는 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내부 증빙이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랫동안 이 정규증빙 강의를 갖다 거의 뭐 20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뭐 이번 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강의 듣는 분들이 좀 인원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가 이제 사무실에 입사한 지 경험이 많다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이 과정이 여러분 강의를 보내는 아마 팀장님들이 대부분 다가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면 보낸 경우인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절대로 기초과정 아니에요. 토픽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깊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듣고 정빙에 대한 과정이 있는 실력자가 될 건데요. 기업의 내부 정빙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임직원들에 대해서 경조사가 생겼다 하면 당연히 뭐죠?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고 상갓집에 따른 부의금 내게 되면 그거는 그냥 돈을 주고 마는 것이지 딱 보는 증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뭐냐면 회사에 뭐가 있죠?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죠? 경조사비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복리후생비에 따라 준 건데 그런 규정을 따라서 경조사금을 줬는데 증빙이 있을 턱이 없죠. 맞죠? 이해가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원래 입사한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연말에 회사가 코로나 이제 20년보다 21년도가 좀 매출이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준다. 매출이 늘어났어요. 성과급 50%도 성과급 주는 것 자체 돈을 주지만 증빙이 따로 없잖아. 맞죠? 이런 것이 이제 한다부터 가지고 의사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든지 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의사록 통해서 그 다음에 사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서 같은 것도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맞죠? 성과급을 갖다가 노동조합에서는 100% 달라는데 회사는 주긴 주는데 어려운데 한 80%만 하자. 서로 상의해서 90% 합의 봤다든지 협의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이 뭐죠? 기업의 내부에 대한 증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우가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빙을 수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을 가는데 이 정규 증빙에 대한 내용은 세법 내용입니다. 세법 중에서 주 내용이 뭐냐면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법 조문이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거 여러분 알다시피 시행령은 이제 법률에 위임받아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이라는 법은 장관이 세세한 내용을 적는 거고 그에 따른 해석 같은 것에 예규라고 유권 해석이 있어요.
수많은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곧 볼 건데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법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국세청 답변한 거 예규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의 주 내용입니다. 이 세법 조문은 조문 자체가 한 3개 조문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가 예규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간다고 그거 이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6페이지, 페이지가 밑에 있네요. 개요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인이 또는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여기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라는 용어 나오는데 정규정빙은 똑같은 내용이 법인도 있지만 장사한 개인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지 개인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이야기는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도 어떻게 죠? 자, 한 번만 설명하죠. 음식점 한다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은 뭐죠? 손님들이 먹고 그분들이 내는 돈이나 카드가 매출이 될 거 맞죠? 음식 장사하더라도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뭐죠? 정규정비용을 수취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니까 개인 사업자는 법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만 설명드릴게요. 자,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 공급받고 대가를 갖다가 수취할 때 정빙서로서 우리가 이제 정규정빙서를 갖다 수취하고 있는데 취지는 뭐냐면 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정책적인 거니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 도모한다. 말은 참 좋은 표현이죠. 일단 정규정빙은 과세 표준에 대한 양성화 거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요놈은 이제 과거에는 어디다가 2001년도부터 정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정빙불비 가산세가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이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규 정빙 서류와 송금의 관계예요. 자, 업무와 관련된 지출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출 정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거 우리가 정규 정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다른 정빙을 수취했다. 기타 정빙을 수취할 경우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비용은 인정하되 가산세를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 자체가 혹시나 뭐 여러분들 또 단어에 헷갈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회계상의 이익은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구하잖아요. 맞죠?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한다면 여기 인컴이고 수익은 레베뉴고요. 비용은 익스펜스잖아요. 세법에서는 예를 갖다가 이제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익에 대응되는 용을 입금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알 겁니다. 비용에 대응되는 용을 뭐라고 하죠? 송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비용을 갖다가 회계상의 비용 처리인데 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 못 받으면 손금에 불산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송금 불산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법인세 세율이 필기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개념도 설명이니까 제로에서 과표가 법인세 과세 표준이 제로에서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고요. 2억에서 200억까지는 세율이 20%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 세율이 22%고 3천억 넘으면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항상 뭐냐면 지방소득세가 이런 개인적으로 알다시피 월급 받으면 소득세에다가 10% 지방소득세 더 내는 걸 아시잖아요. 뭐 급여 명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추가로 내니까 1%, 2%, 뭐 2.2%, 2.5% 내니까 세금을 합계 내면 11%, 뭐 22%, 24.2%, 27.5%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죠. 일반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회사는 아마
22%가 적당한 수준일 거예요. 매출이 아니고 이익금 알겠죠? 과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매출액이 만약에 뭐 1,000억이라 하더라도 이익금이 1억도 안 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가 2억에서 200억 사이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22%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용을 10만 원 금액을 비용 처리도 송금이 인정받았다는 뜻이는 22% 세금 22,000원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거꾸로 10만 원 금액을 송금에 불산입 당했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22% 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한 걸 다시 정리하고도 요약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예를 회사에서 만약에 회식비, 복류생비 20만 원 나는 것을 4가지 정기증빙을 받지 않고 그냥 간이형성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복류생비라는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가산세만 2%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가산세 2%도 지방소득세가 10%인 0.2% 따르니까 항상 2.2%가 되겠죠. 맞죠? 송금 인정하고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잠시 어차피 다음에 볼 거니까 뒤로 가서 112페이지 잠시 먼저 가볼게요. 자, 이 112페이지 펴셔가지고 작은 포스트잇 하나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책이 뭐 200여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 붙여두면 다음에 좀 참고가 되니까 제가 나눠드리고 그럴게요. 자, 여러분 112페이지 보시면 자, 나와 있어요. 정규증빙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여러분 알고 있대. 접대비는 지출건당 3만 원. 여러분 지출건당 3만 원이는 아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금액 기준이. 건당이라는 표현은 영수증 매당이라는 뜻입니다. 경조금은 20만 원 초과니까 결국 뭐죠? 3만 1원부터죠. 맞죠? 이해가시죠? 3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고 3만 원 1원부터죠. 그 다음에 접대비 이외의 지출도 3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증빙에 대한 우선 출발점은 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래하다 보면 법인이 어떻게 하죠? 돈 지출할 3만 원 이하 지출할 수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선 왔는데 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합사해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커피값 2잔 먹어봐야 3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럼 간단히 영수증 받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3만 원 초과고 두 번째가 개인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접대비는 손금에 불산입합니다. 이 뜻은 무슨 이야기가 있죠? 손금에 불산입한다는 뜻은 다시 판서 보세요. 세금 몇 프로 낸다는 이야기죠? 몇 프로요? 대충 해서 몇 프로? 22% 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배우는 뜻이 세금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접대비를 갖다가 20만 원 썼는데 개인 카드로 썼다 하면 어떡 하죠? 4만 4천 원 세금 낸다. 알겠죠? 그 뜻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접대비 이외의 지출액은 개인 카드 사용분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인정이 돼요. 개인 카드 인정이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라고. 그 다음 기타 다른 가맹점, 위장 가맹점을 사용한 것은 송금에 불산입되고요.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3번, 4번 보시면 그게 문제죠. 정규증빙을 미수취하면 접대비는 송금불산입합니다. 다시요. 접대비는 건당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개인카드 썼거나 간이영수증 받았거나 입금표 받으면 어떡하죠? 손금에 불산입한다. 그 뜻은 세금 대충 몇 프로 낸다? 22% 낸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쪽에 접대비 이외의 지출액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때는 손금은 인정하되 지출액의 몇 프로의 가산세가 뭐가 된다? 2%. 이제 아시겠죠?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의 상관관계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20만 원 지출했는데 그 금액이 접대비다. 개인카드 사용했다.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한다. 세금 22% 낸다. 복류생비는 괜찮다. 알겠죠? 근데 간이영수증 받았다. 접대비는 송금불산입하고 복류생비는 송금은 인정하지만 가산세만 2.2% 낸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송금 인정하고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접대비는요, 송금은 불사위반하면 끝이지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2%나 세금 내는데 거기다 또 2.2% 가산세 매길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제 말 이해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가 제가 금방 설명한 김에 강의는 들었는데 조금 의아할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접대비 말고도 복류생비나 예비교통비 사용하는 걸 개인카드 사용 못하게 하는데, 못 쓰게 하는데, 결제를 안 해주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을 보니까 뭐 경험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니죠?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몇 개 없어요. 따지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류생비, 예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요 정도밖에 없어. 맞죠? 딴 거는 뭐 개인카드 쓸 일이 없잖아. 맞죠? 이해가세요? 소모품비 개인카드 안 쓰잖아. 맞죠? 복류생비 제일 많을 거고, 예비교통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많겠죠. 개인카드에. 제가 금방 이야기하기를 이걸 개인카드 쓰면 인정된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한다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카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좀 모르겠네. 여러분 오신 분 중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새로 입사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시 내가 글로서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내 말 이해 안 되는 것 같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내 개인카드 써서 회사 경비로 쓰면 회사로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가 한번 줄고 나는 연말정산 내 서울서 또 주니까 이중 혜택 받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국세청이 세법을 만들 때 내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써서 회사 경비로 비용 줄이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못 받는 걸로 법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이중 혜택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전체적으로 인사총무팀이나 재경팀에서 야 개인카드 쓰면 우리 못 받아 안 받아 하고 그건 회사 내부의 방침이지 세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받게 되면 짜증나겠죠. 왜냐하면 경비 처리하고 또 연말정산을 또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여러분 연말정산 한번 해보신 분이 있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1월 초순에 내가 홈택스에 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내 자료를 조회 가능해요. 거기 들어가면 신용카드 사용분이 토탈 금액이 나와 있지. 그게 어느 부분이 내 회사 경비 쓴 것이 어느 부분이 내 개인 사택성이 구분이 안 되죠. 맞죠? 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담당자가 이런 회사 담당자가 이 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500 중에서 어느 부분이 회사 경비지 어느 부분이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수적으로 우리는 연말정산 때문에 신용카드 개인 사용분은 회사 경비를 안 받아 하는 것은 회사의 내부의 방침이지 세법은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작은 회사는요 또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아직도. 여기 지금 오신 분도 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사 이러는 이야기를 듣죠. 여기도 있어 보이는 회사가 있네요. 네? 작은 회사는 어떻게 하죠? 그런 데 많아요. 회사 사장이 자 개인카드 막 써요. 회사 경비 쓰고 쓰면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개인카드 썼으니까 회사 경비 처리하고 그 돈을 개인한테 주겠죠. 맞죠? 주겠잖아요. 그럼 회사 경비 처리하고 연말정산 또 공제받고 이중 혜택 받는 데도 많아요. 아직 국세청에서 그게 자기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해서 그 조사받게 되면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이나 인터넷 강의 듣는 분 중에서 회사 경비를 갖다 개인카드 쓰는 분들은 써도 좋은데 연말정산할 때는 그걸 빼서 연말정산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시죠? 직원이 한두 명으로도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은 다 관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대부분 회사가 개인카드 사용분은 회사 경비로 안 받아 하는 회사가 많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그것도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카드의 종류는 미리 설명하죠. 종류가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가진 개인 카드인데 카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순수한 이제 법인 카드가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카드 번호는 뭐 16자리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유효기간 나와 있고 있죠. 이런 건 필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카드 번호가 나와 있는데 밑에 어떤 법인 카드는 본지 뭐 이런 식으로 ABC 컴퍼니하고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순수한 개인 카드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밑에 어떻게 있죠? 카드 번호 밑에 번호도 달라요. 법인 카드. 요 밑에 뭐 있죠? 김갑동하고 개인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맞아요? 이름 적혀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에서 개인 카드만 자꾸 규제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든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뭐냐면 개인형 법인 카드. 다른 말로 법인 개별 카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법인 카드, 여러분 회사 법인 카드 개인적으로 별로 본 적 없죠? 대부분 누가 있죠? 임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카드 쓴 내역은 보더라도 카드, 플라스틱 카드는 당연히 이제 제가 개인 카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카드인데 여러분도 다 개인 카드 뭐 제 이름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법인 카드는 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 팀장들이 법인 카드 갖고 있다는 게 대부분 이 카드, 개인형 법인 카드. 얘는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카드 번호 있고요. 번호도 순수 개인 번호하고 좀 다릅니다. 있고 뭐라고 있죠? 여기 밑에 회사 이름하고 개인 명의가 같이 병기가 돼, 같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ABC 컴퍼니 되어 있고 김갑동하고 같이 적혀 있어요. 본 적 있는 거 모르겠네요. 별로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본 적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사무실에 가 여러분들 회사 팀장 가진 차들이 다 이런 카드예요. 여러분들 밑에 직원한테는 안 줘요. 팀장 정도 되면 주는데 나 법인 카드까지 오리지널 법인 카드가 아니고 대부분 다 뭐죠? 요 카드예요. 한번 보자 그래요. 보면 어떡하 이름이 같이 병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법에서는 무슨 카드로 본다죠? 법인 카드로 봐줘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책에 나온 미리 설명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절 보세요. 법인 카드로 봐주는데 중요한 건 결제 구해자예요. 여러분 개인 카드는 내구자에 다 결제되죠. 맞죠? 이해가세요? 얘는 결제 계좌는 어떻게 하죠? 법인 계좌하고 개인 계좌하고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리지널 법인 카드는 매수를 많이 만들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몇몇 안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회사를 하더라도 오리지널 법인 카드는 몇몇 안 만듭니다. 한도가 뭐 단위가 한 달에 1억씩 되는 게 많이 쓰는 카드인데 개인형 법인 카드는 다 만들어줘요. 팀장 등 만들어주는데 한도를 좀 적게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건 결제 계좌를 어느 계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계좌가 좋을까요? 법인 계좌가 좋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팀장이 개인형 법인 카드 갖고 있다, 법인 개별 카드 갖고 있다고 쳐요. 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치면 그 사람에 대한 결제 계좌를 갖다 우리 회사 법인 계좌가 좋을까요? 오리지널 법인 카드는 당연히 법인 계좌겠죠. 맞죠? 얘는 개인 계좌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개인 계좌로 해야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막 쓰는 걸 방지하죠. 맞죠? 이해가세요? 이 개인형 법인 카드는 법인 카드로 봐주니까 막 개인적으로 써도 회사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자기들 식구들하고 밥 먹은 거 청구 올리면 이 결제 라인에서 야, 너 아니잖아 하면 어떡하죠? 결제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개인이 내게 되겠죠. 맞죠? 이해가세요? 법인 계좌를 해버리면 막 써버리니까. 개인 계좌를 하면 뭐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정하냐는 회사의 마음이지 정해진 거 없어요. 어떤 회사는 법인 계좌로 정해서 있어. 그럼 어떡하죠? 막 쓰는 거죠. 맞죠? 근데 개인 계좌를 해야만 어떡하죠? 자기가 주말에 식구들하고 밥 먹었는데 회사에 경비 청구하려면 조금 뭐죠? 뭐 찜찜하죠. 맞죠? 어쨌든 간에. 네? 이해가세요?
뭐 그것도 뭐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만이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개인형 법인카드가 흔히 많이 있는데 결제 계좌는 개인카드라는 거죠. 요거 둘 다 법인카드로 봐줍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아마 팀장이 가진 카드, 거기 대부분 다 요 카드일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자 그러세요. 왜냐면 회식할 경우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회사 다니는 분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회식 다 하고 밥 먹고 나는데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안 하죠. 팀장 정도 되면 자기가 카운터 가서 결제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맨 막내 보고 야 네가 결제해라. 그래 맞죠? 그런 경우 있죠. 이런 별로 답을 안 하시네. 있잖아요. 이제 자기 폼 나기 위해서 말이죠. 괜히 나가면 좀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카드 꺼내요. 옆에 막내 보고 네 결제하고 갔다 와. 그러고 갖다 주면 자기가 전표 갖다 주겠지. 그런 경우 있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딱 보면 어떡 하죠? 개인형 법인카드 작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다 임원들 가지고 있지 팀장급들은 이거 잘 없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법인카드는 요 두 가지를 갖다 세법상 법인카드로 봐줍니다. 하나 배웠죠? 자, 여러분 다시 명칭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카드라고요? 개인형 법인카드 또는 뭐죠? 법인 개별카드로 부릅니다. 알겠죠? 우리 책이 어디 있냐면 있어요. 카드의 종류가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필요하면 포스트잇 붙이세요. 법인카드의 종류가 보시면 이제 법인 기존의 공용 카드가 있고 법인 개별 카드, 개인형 법인카드 읽어보면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 이름과 임직원 개인 이름이 함께 새겨지고 출금 계좌는 개인 계좌 또는 법인 계좌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개인 계좌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해서 책임지고 사용은 뭐 본인만 사용한다는데 뭐 본인의 통장에 다른 사람도 쓰겠지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17페이지로 왔어요. 자, 정규 증명 서류에 봅니다. 17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 사업과 관련 거기다 언더라인 나왔어요. 사업과 관련. 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여기 언더라인 나왔어요. 그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거기 언더라인 나왔어요.